1972년 10월 13일 오후 3시 34분경 우루과이의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우루과이 공군 571편 전세기가 아르헨티나령의 안데스 산맥 해발 11,800피트 상공에서 안데스 산맥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이 사고로 인해서 당연히 전세기는 추락을 하게 됐고요. 그 안에 있던 승객 45명 중에서 29명이 사망하게 되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사망한 사람들이 아닌 72일간 비행기가 추락한 그곳에서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며 살아남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루과이의 아마추어 럭비팀인 올드 크리스천스 럭비클럽은요,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의 부유층 학생들로 이루어진 클럽이었어요. 당시에 이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고 비행기를 전세 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객은 대부분 이 클럽 선수들이었고요. 그 이외에 팀 관계자들, 이런 관계자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가려고 한 곳은 칠레의 산티아고였어요. 그래서 그 산티아고까지 직항으로 이제 3시간 반으로 가려고 이제 계획을 다 하고 있었는데 기상 악화가 되게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아르헨티나에 잠시 착륙을 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돌아가던가, 그러니까 기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시 돌아가던가, 아니면 강행해서 칠레로 가던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요, 왜 그걸 빨리 선택해야 됐냐면 이 비행기가 아르헨티나에 잠깐 멈춰 있었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의 법에서 그 외국의 군용기가 아르헨티나 땅에서 24시간 이상 머무르는 게 허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떠야 되는 거지, 비행기가. 그래서 그들은 다시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오후 2시 18분경에 멘도사 공항을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기장과 부기장의 선택대로 이동을 합니다. 자,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다시 우루과이로 돌아가지 않고 당초 예정했던 칠레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당시 기장은요, 공군 대령이었고 그 비행 경력이 아주 상당했어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만 29번 정도를 횡단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계획한 항로를 이용하면 기상 악화가 있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간의 경험도 이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바람이 막 역풍으로 불기 시작했어요. 그럼 기체가 앞으로 나가는데 속도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역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지 않았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 기체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그래서 정확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안데스 산맥을 다 지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안데스 산맥인 거예요. 구름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구름 밑에 왔더니 계속 안데스 산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기체에 이제 고도를 올리려고 했어요. 고도를 올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그 기체의 배 부분과 안데스 산맥의 그 이름 모를 한 봉우리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행기의 날개가 분리가 되는 거죠. 심지어 왼쪽 날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떨어져 나가면서 그 힘으로 다시 되돌아와. 그래서 비행기를 뚫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의 꼬리 부분도 떨어져 나갔고 그 파손된 부분에서 그 승객 3명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 비행기가 산등성이를 이렇게 쭉 미끄러지듯이 추락을 하면서 눈 속에 그대로 고립이 됐고요. 안데스 산맥의 눈 속에 그대로 고립이 됐고 그 안에 있었던 생존자 33명은 안데스 산맥의 혹한에 그대로 고립되게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관제탑과의 교신은 이미 끊어졌어요. 그리고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서는 안데스 산맥 전역에 걸쳐서 추락한 비행기를 계속 수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기상 자체도 안 좋았지만 비행기의 색깔이 흰색이었어요. 근데 눈도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락한 비행기를 그 넓은 데서 기상 악화 속에서 찾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주 후에 수색이 종료가 됩니다. 자, 추락한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수색하던 팀이 2주 후에 수색을 종료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추락한 그 비행기의 그 물리적인 충격 때문에 사람이 살아남는 것도 희박했죠. 그치만 이 안데스 산맥의 혹독한 추위에 만약에 생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2주가 지났으면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료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기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혹독한 날씨와 상황 속에서도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조팀을 결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상 정도가 심한 데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탓에 6명이 더 사망을 하게 되고 남은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살아남아야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들은 같이 이제 서로서로 눈을 녹여서 물을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을 하기도 했고요. 기내에 있는 모든 식량을 찾아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극적으로 보존된 기내의 라디오를 통해서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자신들을 향한 수색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절망에 빠졌겠지.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면 처음에 수색을 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라디오를 통해서. 근데 2주 뒤에 수색이 종료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완전 이제 의지가 꺾이는 거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락 17일째가 되던 날인 10월 29일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안데스 산맥의 변덕에 산사태가 한번 심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8명이 또 추가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존자가 이제는 19명만 남게 된 거예요. 자신들을 향한 구조가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구조 요청을 시도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근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약 19일 정도가 지나서 11월 18일이 돼요. 그래서 그들 중에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리들 중에 2사람이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식량을 챙겨서 비행기를 떠나요. 그 럭비 하는 그 경기복과 그 신발을 신고 떠난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답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2사람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2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은 가네사고요. 밑에 있는 사람은 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2사람이 함께 구조 요청을 하러 떠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기체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요, 라디오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뭐냐면 수색이 다시 재개가 되었고 이 생존자들이 멀리서 자기들을 볼 수 있게끔 자기들 가방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루과이 공군이 발견을 했다는 거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시도하고 또 시도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구조 요청을 하러 떠났던 2사람은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자신들의 십자가 가방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떠난 게 11월 18일이었고 계속해서 산을 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마침내 눈길의 종착지를 알려주는 식물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가면 있을 거야. 가봤더니 계곡도 있었고 목초지도 있었고 거기서 소까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아주 가까운 곳에 분명히 민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지친 거예요. 추위 속에. 어딘지도 모르고 막 가다가 이제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 됐는데 이제 강 하나를 맞닥뜨리게 돼요. 근데 그 강 건너를 보니까 한 농부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이었어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농부고요.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가네사와 파라도입니다. 이 농부와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강을 하나를 놓고. 그래서 그 농부에게 이 파라도가 종이하고 펜 좀 던져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부가 종이하고 펜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메시지를 써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썼냐면 이런 메시지를 씁니다. 이게 당시 메시지거든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들은 산에 추락한 비행기에서 걸어왔다. 나는 우루과이 출신이다. 부상당한 동료 14명이 아직 비행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 식량도 없다. 우리를 언제 구해줄 수 있느냐? 우리는 더 이상 걸을 수도 없다. 자, 이렇게 써있는 메시지를 보고 이제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된 거죠, 농부가. 그래서 강 건너로 이제 먹을 것을 던져줘요.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을 걸 던져주고, 그리고 그 장소를 떠나요. 그리고 나서 3시간 뒤에 말을 가지고 와요, 이 농부가. 말을 타고 돌아와서 두 사람을 태워서 가까운 동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죠. 이게 얼마 만이었냐면 비행기가 추락한 지 72일 만이었어요. 2달. 72시간도 아니고 72일 만에 생겨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 기체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생존자들도 라디오를 통해서 이 기체를 떠났던 파라도와 가네사 아시죠? 요 두 사람이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라디오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자, 이게 당시에 이제 사람들 막 손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당시에 이제 헬기를 타고 구조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파라도가 자신이 직접 길을 안내하겠다면서 헬기에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이제 구조하려고 가는데 진짜 당시 그때 현재 딱 찍힌 사진이에요. 이 가운데 비행기 이렇게 다 부서진 거 보이시죠? 날개랑 꼬리는 아예 없어요. 이런 상태였어요. 이렇게 헬리콥터가 급파가 됐고요. 파라도가 동승해서 길을 안내를 합니다. 결국 72일 만에 안데스 산맥 어느 이름 모를 아주 추운 곳에 갇혀 있었던 16명의 생존자가 구조가 됩니다.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건강 상태 체크겠죠. 생존자 전원은 뭐 예상했던 대로 72일 동안을 버텨냈기 때문에 고산병, 탈수, 동상, 골절, 완전 영양실조,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존을 한 거에 대해서 언론은 엄청 칭송을 해요. 이거는 마치 월드컵 우승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엄청난 일이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경험을 한 거다. 이러면서 막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살고 싶었고 결국 살아 돌아왔지만 생존과 동시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 돌아오고 5일의 시간이 지나요. 12월 26일이 되었죠. 한 신문사가요. 그 신문에다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게재를 해요. 그 사진 한 장으로 정말 발칵 뒤집혔어요. 그 사진은 안데스 산맥 추락 현장에서 발견된 사진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냐면 눈 속에 있던 먹다 남은 사람의 다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생존자들은 그간 의사에게만 고백했던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그 사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가네사죠. 비행기가 추락한 후에요. 기내의 식량과 먹을 것이 모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생존자였던 이 가네사, 이 사람이 의학도였대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아까 기억나시죠? 사람들한테 구조 요청하려고 떠났다가 농부 만났던 청년, 그 파라도랑 같이 갔던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이 좀 이렇게 리드를 했나 봐요.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단백질은 사람의 시신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을까요? 쉽게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네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생존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체를 자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지 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한다. 라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어야 하는 시신은요, 대부분 자신들의 친구, 그부들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 친구를.
그래서 모두 쉽게 이걸 실행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둘 인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몰래, 그러니까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있잖아요. 근데 몰래 이제 꺼내서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계속 날로 먹으니까 먹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은박지에 싸가지고 불로 구워 먹는 사람도 있었대. 그럼 이 가네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굽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날 걸로 먹어야 오래 버틸 수 있다. 이제 이런 조언까지도 막 했다고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겠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는 끝까지 종교적인 이유로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버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요, 생존자들이에요. 2005년에 찍혔던 생존자들의 사진입니다. 신문사에 게재된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서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 아니 꼭 그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은 자들이 했어야만 하는 그 고백, 그 72일의 생존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정말 가네사의 말처럼 생존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그들을 칭송하다가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행동이 당연하다, 끔찍하다, 말할 수도 없는, 아무런 경험도 없는 제 입장에서는 그 어떤 판단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생사를 오가는 극한의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사건들이 이 사고 때뿐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하트 오브 더 시라는 영화에서도 바닷가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동료의 시신을 먹고 살아남았었죠. 인간이 가장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잔인하다, 짐승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쉽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 이야기가요, 1993년에 얼라이브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어요.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포스터에 보면 남자분 2명이 있는데 아마 이게 가네사와 파라도를 모델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사진은 당시에 이제 그곳에서 사망했던 분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합동으로 묘를 만들어준 사진이에요. 사고가 발생하고 45년이 넘었고요. 생존자들 중에 몇 사람은 여전히 해마다 사망한 사람들의 명복을 빌면서 사고 현장의 십자가에 꽃을 바친다고 합니다.